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수합병과 그에 따른 시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인수합병이 어째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숫자들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업을 지금 현재 주주들과 경영진이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시너지라고 부르고, 그러한 경우에 그 두 기업을 함께 운영을 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수를 하는 기업의 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주주들 또한 이익을 얻게 된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수합병이 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인수합병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예시는 인수하는 기업이 있고 인수를 당하는 피인수 기업이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래가 현금으로 일어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인수하는 기업이 현금을 100% 주고 그 대가로 그것을 받은 이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현금을 통한 인수라고 부르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현금을 통한 인수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도 인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현금 인수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현금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이 있을 때 인수 기업이 현금을 주고, 그리고 피인수 기업이 이제 요 피인수 기업을 타겟해서 이제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수 기업을 acquire로 해서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인수 기업이 T의 주식을 A에게 넘겨주는 이 거래를 통해서 현금의 인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하는 요 기업이 이제는 자기네 이제 주주들이 자기네 기업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식을 통한 인수는 이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요 A와 이 T의 거래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A는 T한테 A 자신의 주식을 줘요. 근데 이 주식은 새로운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A의 주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원래 주주들한테서 주식을 뺏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A가 주식을 더 찍어냅니다. 주식을 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주식을 T의 주주들한테 줍니다. 그 대가로 T의 주주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T의 주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 인수에서는 인수하는 기업과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주식이 교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주식의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현금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를 당하는 이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은 돈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자, 이거 먹고 떨어져.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얘네는 이제 끝. 근데 주식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를 당하는 애들의 이 주주들이
원래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주주였던 애들이 이제는 새로 합병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앞으로 이 기업의 경영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가느냐 아니면 돈을 주고 떠나 보내느냐, 이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여기에 제가 써놓은 요 장단점을 분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현금으로 주면은 아주 깔끔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번 이렇게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와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식을 인수할 때랑 비교해서 새로운 주식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네 주주들끼리만 계속 경영을 하므로 지분율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석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인수 기업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합병이 돼서 내가 계속 경영에 참여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얘네가 얘기했던 시너지가 정말로 일어나야 되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합병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받으면 확정적인 이득이 생기죠. 그러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식으로 인수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현금으로 쿨하게 줬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현금이 없어도 우리 주식을 주고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런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이 오히려 그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합병을 해서 정말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도 같이 할래 라고 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식 교환을 통한 인수가 더 좋을 수 있고, 이제 특히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사람들한테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예시에서는 현금 인수와 주식 인수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차근차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으로 인수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니까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115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A는 현재 주가가 20이고 그 다음에 주식 숫자가 25입니다. 그러면은 얘네의 기업 가치는 부채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 A의 가치는 20짜리 주식이 25개 있으니까 20 곱하기 25 하면은 5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B는 현재 주가가 10이고 그리고 주식의 숫자도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채가 없다면 얘네의 기업 가치는 100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듯이 A는 B를 사오면서 100만 딱 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15를 더 주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가치보다 더 웃돈을 얹어주는 것. 그래서 인수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A는 두 기업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90만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금 인수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게 약속된 금액인 115를 줍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래 A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래 B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수 대금이 있습니다.
자, 이 인수 대금은 이제 원래 B의 주주들한테 115를 주기로 하고 이제 너네는 빠이빠이 했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기업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15만큼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A의 가치는 500, B의 가치는 100, 시너지는 90. 근데 거기서 115만큼의 인출이 발생을 했으니까 다 합하면 합병 이후의 기업의 가치는 575가 됩니다. 자, 이 575라는 기업 가치가 되었을 때 기업 A가 B를 다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주식의 숫자는 A의 주식의 숫자인 25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기업의 주가는 이제 계속 저희가 부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전체 가치인 575를 전체 남은 주식의 숫자인 25로 나누어서 23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A의 주주들은 원래는 20의 가치를 가지는 기업 주식을 25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합병 후에 23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주식을 이제 25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575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합병 전에 500보다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75만큼 상승을 했어요. 왜 75만큼 상승을 했을까? 이 합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90이었습니다. 근데 이 90 중에서 15만큼, 100을 넘는 15만큼은 인수의 프리미엄으로 B의 주주들한테 넘겨주었어요. 따라서 A가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은, A가 가져갈 수 있는 증가분은 90에서 15를 뺀 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원래 A의 주들끼리 잘 나눠 가진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 75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고, 어쨌든 이 경우에는 A도 해피하고 B도 해피한 그런 좋은 인수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인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주식을 줄 때는 A의 새로운 주식을 주고 원래 얘네의 주식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바꿀 거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B의 주식 하나당 A의 새로운 주식 0.5개를 주기로 하자라고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지금은 왜 나왔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그렇다고 하자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A는 원래 25주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 주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B의 주식이 10개였어요. 그럼 얘네한테 줘야 되는 비율은 하나당 0.5개를 주니까 10개를 받아오르면 5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주가 늘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원래 25주에 5주가 늘어서 30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주고 A와 B가 합쳐졌다. 이번에는 아까랑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A의 기업 가치가 원래 기업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B의 원래 기업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운영이 되었을 때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금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기업에서 빠져나간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기업 두 개의 합쳐진 합병된 가치는 500에 100에 90을 더해서 690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현금으로 인수할 때보다 주식으로 인수할 때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현금으로 인수할 때는 기업 가치가 돈을 쓰기 때문에 575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690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럼이에요. 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제 B는 마찬가지로 없어졌어요. 소멸이 되었고 A만 남았습니다. 다만 A의 주식의 숫자가 변했어요. 원래 25주가 있었지만 새로 B한테 5주를 넘겨주면서 30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30의 주식 숫자로 나누면 주가가 나옵니다. 근데 계산해보니까 기업의 주가는 정확하게 23달러입니다. 이 23달러는 현금으로 인수했을 때의 주가와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지금 현금으로 인수했을 때와 요 0.5라는 비율을 가지고 주식을 교환했을 때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B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은 셈이냐 생각해 봅시다. 주식 하나당 23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사람들한테는 5주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토탈 가져간 금액은 23 곱하기 5 하면은 115가 나옵니다. 이 115 바로 앞에서 현금으로 인수할 때 우리가 B의 주주들한테 주기로 했던 현금의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입장에서는 B의 주주들 입장에서도 현금으로 받은 것과 주식으로 받은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 A의 원래 주주들은 어떠느냐? 이제 23달러가 된 주식을 25주를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75의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인수합병을 했을 때의 기업 가치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돈을 주나 주식을 교환하나 동일한 효과를 서로 양쪽의 주주들이 얻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을 줬을 때에도 둘 다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환을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현금으로 인수했을 때는 이제 이 합병된 기업을 100% 원래 A의 주주가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인수하면 30주 중에 5주를 B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6분의 1, 약 10 몇 %를 B한테 넘겨주고 그 나머지 6분의 5에 해당되는 만큼의 경영권만을 A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물론 다수결로 찍어 누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B의 주주들과 협력을 해야 원만한 그런 경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 빼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구체적으로 B한테 A의 주식 0.5주씩을 줘라라는 요 비율을 잘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먼저 100% 현금으로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분석이 쉬우니까. 그러고 나서 그 현금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주식 교환 비율을 설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금을 안 쓰고 주식으로 줄 거면 얼마를 줘야 될까를 서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예시는 뭐냐면 바로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기업 가치 중에서 이 현금으로 만약에 100%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 비율이 몇 %냐를 계산을 합니다. 이 앞에 예시에서는 토탈 A의 기업가치, B의 기업가치, 시너지를 합하면 690인데 그 중에서 115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B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16.67%,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러면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저 사람들한테 주는 주식의 숫자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새로 만들어서 줄 주식의 숫자를 분자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모는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주식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만든 주식도 이 토탈 주식의 숫자의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원래 주식 수에다가 새로운 주식 수를 합한 것분의 새로운 주식의 숫자가 방금 계산했던 그 비율이 돼야 된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주식의 숫자를 n이라는 미지수로 하고 원래 주식 숫자를 25주 입력을 했을 때 그 비율이 690대 115가 돼야 된다라는 요 비례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주식의 숫자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 분모에 있는 거를 서로 반대쪽에 곱해주면 690 곱하기 n은 25 더하기 n 곱하기 115가 되고, 그러면은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115 곱하기 n이 있고 여기는 25 곱하기 115가 있어요. 자, 여기는 690 곱하기 n이었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n이기 때문에 n이 있는 것만 왼쪽으로 모으면 690 빼기 115 곱하기 n은 25 곱하기 115일 것이다. 따라서 n은 이제 요거를 분모로 넘기면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주식의 숫자가 아까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썼던 것처럼 5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주를 주고 세 번째는 쟤네의 모든 주식을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5주를 주고 쟤네의 모든 주식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10주를 받아와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쟤네의 주식 하나당 몇 개를 줘야 되는지가 비율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를 주고 10개를 받아야 되니까 0.5대 1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환 비율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번 요 장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과제 문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로 이 교환 비율을 계산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은 뭐 공식을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이 순서로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수합병이 뭐냐, 그 다음에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요 단계, 서로 협상을 하는 단계에 가기 전까지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주의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인수를 당하는 애들도 혜택이 있다. 인수 프리미엄을 가져간다. 그래서 사실은 인수를 당하는 게 좋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모든 주주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경영자와 이사회의 이사는 문제가 됩니다. 경영자와 이사회의 이사는 자기네가 주주라면은 이 혜택을 받아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인수합병을 당하면 자신들은 잘린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인수합병의 시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강조를 했듯이 보통 인수합병을 실시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인수하는 기업이 인수를 당하는 피인수 기업한테 하는 건 뭐냐면 You are fired입니다. 너네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임원들한테, 임원 이상의 사람들한테 그만두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네가 원하는 새로운 경영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래야 기업 가치를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인수를 당하는 주주들은 반겨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경영자들과 이사들은 이 인수합병을 당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싫을 수도 있겠다.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우호적 인수합병이라고 해요. 둘이 공감을 해서 야, 우리가 인수합병을 하는 게 낫겠다. 합의를 하자. 일단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우호적인 인수합병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상황이 바로 그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는 위치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 인수를 하는 기업과 인수를 당하는 기업 모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애초에 안 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늘 이제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하죠. 이러다가 뭐 우리 기업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바로 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 짧은 기간 동안만 해도 미국에서는 전체 3만 건 이상의 인수합병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이다라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1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수합병은 우호적으로 말로 해결이 돼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받아야겠다, 혹은 주식을 조금 더 받아야겠다, 이런 협상의 문제예요. 근데 적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요 100여 건밖에 없더라. 이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을 수 있지만 인수를 하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구워 삶고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의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요 공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적대적인 인수합병은 애초에 시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절대 안 내놓을 거고 그에 대해서 자기네가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인수합병이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숫자에 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후반부 오늘 혹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경영학이 발전하고 전문적인 경영인이 생기게 되고 경영인들을 위해서 MBA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얘네들도 학습을 했다. 경영진들도 우리가 현대적인 기법으로 제대로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너무 잘못하는 그런 경영자가 애초부터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적대적인 인수합병 자체가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 중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우호적 인수합병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업은 쟤네를 인수하면 분명히 시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쟤네 기업이 반대하면 절대 안 해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그 인수합 적대적인 상황에서 공격을 하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공개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수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개 매수라는 거는 이제 텐더 오퍼라고 부르는 건데, 공개 매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제 두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감독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인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인수를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는 우호적으로 인수합병을 잘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인수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인수를 당하는 피인수 기업의 경영자를 만나서 잘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너네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이렇게 어필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짝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수를 당하는 이 피인수 기업의 경영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판단을 해본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기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사회 의장의 주관하에 경영자 포함 이사들이 모여서 이것이 우리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가격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합니다. 가격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달라라고 이제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경영자가 하면 돼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라고 하고 동의를 하면 이거를 주주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A라는 기업이 우리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제안이 왔고 저희가 한 1개월 동안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우리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여러분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면 동의돼서 이제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통과가 돼야 되는 관문이 바로 경영진, 그 다음 관문이 이사회, 그래야 주주로 갈 수 있는 거죠. 1차 관문, 2차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뚫리니까 이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은 그 소식을 빠르게 그 대상 기업의 주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네 살 계획 있음. 너네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경영자와 이사회와 엄청난 협상을 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주주들한테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영진과 이사회에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주가 알았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 인수합병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를 가서 들들 볶겠죠. 아니 합병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거꾸로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회와 경영진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가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든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거를 막고 있었던 거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도 안 되면 그만이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공개 매수는 구체적으로 기간과 가격을 설정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11월 25일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주식을 살 거고 그 사는 가격은 주당 10만 원입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주주들이 판단해서 10만 원 오케이 해서 팔 사람은 팔고 아닌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팔 사람이 있는 사람 소원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계속 적어 나가요. 그래서 그 숫자 팔려는 이 모이는 주식의 숫자를 최종적으로 12월 29일까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목표한 수치가 된다. 50%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표한 수치에 모자른다 그러면은 별로 호응이 없어서 취소되었습니다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공개 매수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일일이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려면 이제 그걸 이제 공개 시장 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일일이 주식시장에서 사면은 이미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개 매수는 자, 팔 사람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 최종적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잘 안 되면 취소하면 그만이에요. 그것 또한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로 밤에 얘기를 하거나 뭐 낮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은 사실 외부에서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공개적으로 SNS 가서 저격을 하거나 아내가 어디 가서 이제 뭐 남편 욕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거는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봉합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 경영진과 이사회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다 드러났구나. 더 이상 이제 자기네도 뭔가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공개 매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주주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가격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원래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줘야지만 아마도 주식을 팔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금액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이 뭐냐면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저 기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는 제3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냐면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인수합병이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경쟁을 한 데가 누구냐면 이제 그 하이브 그리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 두 회사가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식을 사고 싶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또 그러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도 쟤네를 이겨야 되니까 또 높은 가격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경쟁이 돼서 괜히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경쟁이 있게 되면은 누가 이기든 간에 사실 그 기업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쓰는 것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쓴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거죠. 얼마를 주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이제 공개 매수에 경쟁이 붙게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되어서 이제 그러면 SM의 주주들만 신나게 되는 거죠. 이쪽 응원하고 저쪽 응원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가격을 높일 수 있지만 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승자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이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법을 어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카카오 그룹의 이제 수장인 이제 김범수 의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갖게 됐어요. 이제 이런 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공개 매수의 단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 공개 매수를 하면은 정해진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면은 그렇게 정해진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 주식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 그날 사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사고 파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일어나지만, 공개 매수는
처음에 가격과 기간을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개 매수의 장점 중 하나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취소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냥 계속 내가 주식을 사 모으면은 이제 그게 실패하는 경우 애매하게 남은 상태에서 그냥 끝날 수 있다. 그럼 이걸 결국 나는 언젠가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위임장 대결인데 이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데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허접한 영화인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기업의 여자 직원분들이 이제 원래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토익반인가 이거를 토플반인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우리 기업에 외국계 회사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막 발로 뛰어서 이제 그거를 막아냈다. 뭐 이런 약간의 국뽕틱한 영화인데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게 위임장 대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직원들이 우리 기업의 주주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옵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경영진을 지지하겠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받아와요. 이제 이게 바로 위임장 대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위임장 대결은 주주총회에서 승부를 보자라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들이 있냐면 첫 번째, 경영진 혹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들이 이제 이번에 임기가 종료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경영자를 누구로 할 거냐, 아니면은 원래 경영자들한테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해줄 거냐, 이것도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하고 해임을 하는 것도 투표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순서가 경영자, 이사회, 주주 이 순서로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내가 경영자와 이사회 구성 사람들을 바꿀 수 있으면 1번 관문, 2번 관문을 패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주주총회의 강력한 이유고, 모든 주주가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임장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사람 편을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내 표는 이 사람 표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위임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진이 우리 기업은 인수합병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기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방어 전략들이 있거든요. 오늘 조금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제 그 방어 전략들도 투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방어 전략들은 주로 기업 정관, 회사의 정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학교로 따지면은 학교의 교칙,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장을 모으면은 그거를 통과시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인수합병을 더 하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를 위한 정관의 개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주주총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임장을 모아서 대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서로 나눠보자. 그래서 투표를 해보자 라는 게 이 위임장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 대상 기업한테 가가지고 경영진한테 접근을 한다. 처음에는 가급적 우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캐주얼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보통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슬며시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가 너네를 인수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야, 너네 주가는 얼마로 치고 이런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이제 나중에 협상할 때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너 지난번에 얼마래며 왜 바꿨어?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그냥 일단 좀 격식 없이 좀 편하게 야 우리가 인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우리 힘을 합쳐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적대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일단은 싫어한다. 그러면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록시 파이트, 위임장을 대결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텐더 오퍼, 공개 매수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쟤네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족족 사버릴 거냐 이제 오픈마켓 펄체이즈 아니면은 소송도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소송이 가능하느냐 어쨌든 몇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쟤네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주의 권리가 뭐냐면 나는 이 기업의 경영이 잘 되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인수합병 기회가 있는데 왜 그것을 무조건 거절을 하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얘네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썼을 때 얘네를 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아예 인수합병을 끝낸다.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개 매수할 거야 라고 협박 내지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로 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서로 싸워서 하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서로 협상을 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인수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주주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절대 이 기업에 어떤 애착이 있어서 내가 절대 경영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기업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새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항상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싸움이 마찬가지지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자면 먼저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독소조항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기업 인수합병에서의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그런 정관의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독약처럼 쟤네가 우리 기업이 탐나 보여서 맛있는 사과처럼 보여서 이거를 깨물어서 먹었을 때 사실은 그 사과 안에 엄청난 독이 있어서 얘를 죽여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이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이 독소조항이 있다. 근데 이 경우에 어떤 조항이 있을 수 있냐면 이건 경우의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기업의 주식 중에서 전체 20%를 확보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식을 막 찍어내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60를 내면은 12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현재 1000주가 있어요. 총 주식의 숫자가 1000주고 20%에 해당되는 거는 200주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주당 $10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등장해서
실제로 그 20%를 해당되는 200주를 샀다. 근데 얘가 우리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들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이 백혈구들이 마구 일어나듯이 이 독소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 신주 이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800주에 대해서 이론상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12주가씩 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체 9600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식의 숫자는 1000주였는데 이제 1600주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를 내냐면 한 주당 그러니까 12주를 받기 위해서 $60씩만 내기 때문에 800주에 대해서 $60만 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얘네 자기 자본은 $10짜리 1000주였기 때문에 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60 곱하기 800 그러니까 48,000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58,000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주식의 숫자가 거의 10배가 되었기 때문에 1600주를 가지고 요 58,000이라는 기업 가치를 나누면 주가가 5.47달러로 떨어집니다. 주식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리고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내가 이 적대적인 인수 기업이 산 200주가 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200주를 사는 동안 주마다 $10씩 최소한 주면서 샀어요. 2000달러를 썼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한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얘네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숫자는 200주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의 숫자가 10배가 됐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사실은 2%밖에 안 되는 그런 지분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네는 이제 다시 48%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얘네를 주주총회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인수합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취득을 해야 되는 주식의 숫자를 마구마구 늘려버리고 그와 동시에 얘네한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조항이 있다면 애초부터 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이 이 어떤 외부의 침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 두 번째는 시차 임기제 이사회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시차 임기제 이사회가 아닌 기업의 경우는 이런 경우인 건데요. 이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 기업의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시차 임기제가 아닌 평상의 일반적인 이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2024년에 이 이사를 뽑으면 2025년, 2026년 뭐 계약을 얼마나 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얘네 1번 이사의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번 이사도 24부터 26년까지 3번도 4번도 5번도 6번도 2026년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어느 중간에 인수 기업이 들어오면은 얘네가 주주들을 설득을 해서 50%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얘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새로운 이사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이사의 선출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26년에 얘네 계약이 끝나고부터 가능하겠죠. 그 전에 자르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얘네가 지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시차 임기제가 있는 기업은
시차 임기제가 있는 기업은 이런 식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2024, 2025, 2026 있는데 1번 이사랑 2번 이사는 임기가 2024년에 시작해서 26년에 끝나요. 근데 3번 이사는 그 전부터 해서 2025년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가 2025년부터 27년까지 임기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2년으로 해서 이제 좀 그렇게 애매하긴 한데 이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지금 2년짜리 해가지고 3명씩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근데 얘부터는 여기서 새로운 이사가 2025, 2027 여기서 새로운 이사가 27까지 새로운 이사가 27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시차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첫 번째, 인수 기업이 24년에 들어오면 지금 상황에서 얘네가 바로 뽑을 수 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인수 기업이 들어오면은 얘네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애들은 4번, 5번, 6번은 25년부터 바꿀 수 있어요. 얘네는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 전에 주주들이 뽑아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죠. 그래서 50대 50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상 내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영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26년부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에게 더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25년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은 그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번, 2번, 3번은 교체를 금방 하겠지만 이번에는 얘네가 안 되는 거죠. 얘네는 그 전에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 시차 임기제 이사회가 있으면 이렇게 시차가 번갈아 교환되면서 발생하게 되면은 얘네를 100% 우리 편 사람을 꽂아 넣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지금은 제가 2년짜리 임기를 해서 이제 6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끝나지만 예를 들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3년 이렇게 하면은 총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3년의 모든 임기가 다 끝나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시차 임기제 이사회가 더 크리티컬한 이유는 이 앞에 독소 조항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독소 조항의 약점은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이거 신주 인수권 발행하는 이 조약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시차 임기제 이사회까지 있으면 그 없애는 것을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는 것이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3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을 길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한편으로 또 시차 임기제 이사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 독소 조항이 같이 있으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사의 선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 자체를 또 독소 조항으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치 그 두 개의 그 파츠처럼 딱딱딱 돌아가면서 이제 외부로서의 공격을 이제 거의 99%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해서 요 세트가 너무 강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과거 2001년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미국 S&P 2,50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미국 상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 2001년에 2,500개 기업 중에 2,200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독소 조항을. 그리고 시차 임기제도 이제 2001년에 이거는 상위 1,000개 기업 중에 900개 기업이 이 시차 임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과 시차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각각 90%,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해석을 해보자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수합병을 못합니다. 얘네들을. 인수합병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가 제일 좋으냐? 주주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경영자가 제일 좋더라. 왜? 나는 인수합병을 안 당하니까 안 잘려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더니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주가 피해를 오히려 봅니다. 왜냐? 못하는 경영자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여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생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남녀 사이의 문제에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도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이제 그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서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은 약간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너가 싫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또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 라는 여지가 있으면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경영자들 대하는 데 있어서 네가 못하면 나는 다른 경영자 데리고 와서 뽑을 거야. 이런 여지를 주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물론 자기 이익은 챙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주를 위해서 얘가 최소한 다른 경영자를 데리고 와서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되지는 않도록 주의를 할 거예요. 이제 그게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인수합병을 안 하더라도. 근데 시차 임기제랑 독소 조항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 등본에 주민으로 등본에 이제 혼인 상태로 등록이 됐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협박해도 그러면 너도 이혼녀야. 너도 그러면 이혼남이야. 너도 손해야. 이러면은 그냥 살아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차임기제와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제 인수합병이 어려워지는 게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쫓아내기 힘들어지면은 이 경영자도 더 안심하고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 둘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결권 자문 기관이 ISS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라는 데인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 금융기관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주주총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주총회에서 당신은 찬성을 하는 게 이익이 됩니다. 반대를 하는 게 이익이 됩니다. 라고 분석을 해주고 권유를 해주는 그런 집단이에요.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이제 위한다라는 이유로. 근데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2000년대부터 지금 현재 미국의 시차임기제 독소조항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주들께서는 이 독소조항과 시차임기제를 없애는 투표 운동을 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얘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주주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게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독소조항도 줄여나가게 되고 그리고 시차임기제도 이렇게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균형과 이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경영자가 안일하게 있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